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어이가 없죠. 요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완전한 진리 3장을 같이 요약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완전한 진리 2장을 총 3번에 나눠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저를 볼 때 말이 조금 느린 것 같아서 배속을 좀 이렇게 빠르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조금 빠르게 느껴진다. 라는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배경음악을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넣었던 적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렇게 피드백을 해 주시면은 저도 이게 같이 소통하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강대상 위에서 설교를 할 때는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건 아직 이렇게 배워가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피드백들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같이 반영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2장을 저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완전한 진리 이 2장에서는 기독교인들 안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3장을 보시면은 이제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이분법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철학 그리고 뭐 사상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렇게 반동의 반복인 것 같아요. 막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또 반대로 이제 감정을 지나치게 뭐 강조를 하고 또 이게 아닌가벼 막 이러면서 또 다른 것을 또 이게 강조하게 되는. 그래서 역사의 흐름들, 사상의 흐름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뭐 이것을 강조했다가 저것을 강조했다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막 계속해서 이 강조점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주의, 뭐 이즘이라는 것에는요 반드시 굉장하게 강조를 두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화를 시키는 어떤 개념이 있는 것이죠. 절대화를 시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상화를 시킨다라고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낸시 피어시는 완전한 진리라는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1층과 2층의 구조, 그러니까 하층부와 상층부의 구조를 도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층에서 2층으로 넘어갈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층부에 이성이라는 핵심적인 가치가 들어가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들만이 믿을 수 있는 사실, 그러니까 팩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중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뭐 평가절하된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초월적인 뭐 기적들,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 뭐 신화에 불과하다, 뭐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의미를 격화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뭐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이 3장에 곱비 풀린 이성이라는 파트를 보시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이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조가 되고 얼마나 절대화되고 얼마나 우상화가 되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이렇게 들어갈 무렵, 그리고 점점 과학도 발전해 나가고 이성을 활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자율적인 이성만 있으면 신이라는 존재도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종교라는 것들, 신앙이라는 것들은 점점 이성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점점 믿을 수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 자연주의 그리고 과학적인 이성만이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팩트라고 볼 때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들만 이 사실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이성의 절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반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낭만주의라는 이런 사상의 흐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갑자기 뭐 도덕, 뭐 윤리, 뭐 여러 가지 아름다움, 예술, 뭐 신에 대한 고민, 믿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법학을 배우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아무리 사정이 딱하고 힘들어도 법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면은 법정 안에서만큼은 굉장히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뭐 울고 불고 해도 법적으로 증명해낼 증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찾아가갖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면 울고 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변호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힘들다는 건 다 알겠는데 그 문서에 사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뭐 CCTV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요, 법정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들만 가치 있는 사실로 여기게 되죠. 이 사람이 얼마나 슬픈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런 것들은 법조인들에게는 그렇게 부차적인 일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그들에게는 절대화 상자가 하나 있는 거죠. 절대화 상자 뭘까요? 법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냐? 그러면 가치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슬퍼도 그냥 그 감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뭐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감정들이 정말 그러면 불필요한 것이냐, 뭐 하찮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뭐 그렇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하찮은 거야, 무시해도 되는 거야, 환상에 불과한 거야 라는 태도를 취하게 되자 이 낭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거절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과학과 이성이라는 이 절대화 상자에 환원될 수 없는 것들의 소중함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동입니다.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니까 그거 너무 비인격적이지 않냐. 그래서 낭만주의를 표방하고 나오는 것이죠. 데카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죠. 뭐 여러 가지 데카르트의 이야기들이 이 책에서 나온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이분법적인 생각, 즉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들만 믿을 만한 사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정신, 뭐 영적인 것들, 뭐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의 취향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간 흐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이 발전이 되면 발전이 될수록 그리고 16세기에 종교 전쟁이 계속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것들, 이성적인 것들, 합리적인 것들만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찰스 다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신은 없다라는 이 무신론으로까지 더 나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으니까 봐봐라, 신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뭐 종교, 도덕, 형이상학적인 가치들은 그냥 소설에서 나오는 낭만적인 이야기들 정도로 치부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자라는 존재가 없다면 과연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사상의 흐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 그냥 우리가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지어준 사회적인 산물이 아니냐.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꼭 왜 한 사람과 해야 됩니까? 이상하죠? 누가 그런 절대적인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이런 규칙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증명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런 기준, 한 명이랑만 결혼해야 되고 평생 살아야 되고 이런 제도 자체는 팩트,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사실은 주관적인 가치의 영역,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감정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요새 보시면은 이런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부정들이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죠. 꼭 남자와 여자만 결혼을 해야 되냐? 그거 누가 지켰냐? 누가 만들었냐? 절대자라는 분이 없는데, 그런 기준 자체가 없는데 꼭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누군가가 만든 그런 산물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다가 걸린 그 남자 주인공이 하는 말에 이런 철학적인 흐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피다가 아내한테 걸려놓고 어떤 말을 할까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것도 사랑이다. 어이가 없죠. 이것도 사랑이다. 요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태호라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철학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절대적인 진리를 내가 거절하고 상대주의를 받아들이겠다. 주관주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상을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세계에서 흘러가는 이야기들, 스토리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 그런 기준이라는 거 다 부질없지 않냐? 주관적인 거 아니냐? 개인의 취향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사랑이다. 존중을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요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간통죄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점점점 허물어져 가는 시대 속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 중에 이런 세계관이 굉장히 은밀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은밀한 세계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이런 잘못된 세계관은 마치 그 레이더망 아래로 스텔스 전투기처럼 레이더망을 피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 광고, 소설책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최근에 보는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잘 보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잘생겼는데 이제 마약 사범으로 들어온 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해롱이라는 그 별명이 있는 사람인데요. 처음에 그냥 귀엽게 봤습니다. 캐릭터가 굉장히 귀여우니까. 근데 마지막쯤에 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동성애자로 나오는데 그것을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렇게 그려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재밌게 보는 이런 드라마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태원 클라스, 그 드라마도 봐도 굉장히 비슷해요. 트랜스젠더 이슈들을 그 드라마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신의 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과 가치관을 다시금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은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 도덕과 종교, 윤리와 같은 것이 이 하층부에 있는 사실의 영역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 사상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잠식을 해온다라는 거예요. 점점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 영역들을 침범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치 없고 하찮게 여기면서 몰아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의로움, 정직함, 도덕, 사랑, 희생, 헌신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팽개쳐 버리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숫자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런 귀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청업체 직원을 굉장히 함부로 대하게 되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 때 이상한 것들을 넣게 돼서 아이들을 주운 가운데 몰아넣게 되고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수록 타락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더 비참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상의 흐름들은 성경을 볼 때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을 오류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애초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나 아니면 그저 비유적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을 절대화 상자에 넣어서 그것을 벗어나는 성경의 본문들을 계속해서 해체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제가 등치가 큰데 요만한 상자에 저를 이렇게 꾸겨 넣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머리 튀어나오고 배 튀어나오고 손, 발 다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절대화 상자에 이렇게 구겨서 넣게 되면은 설명이 되지 않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할 때가 있을까요? 현실을 이제 절대화 상자에 넣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이거 좀 현실적이지 않아.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뭐 이런 지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묵음 처리합니다. 말씀을 읽지만 우리 삶으로 발음해내지 않는,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청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낸시 피어시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 뭐 청소년들, 그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분법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이분법이 어떠한 모순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 드러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그러나 먼저 기독교인인 우리 자체도 하나님이란 분을 사적인 영역에만 가둬뒀던 그런 이분법,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들에 갇혀 있다면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분법적인 마음들, 하나님을 사적인 영역에 두고 우리의 공적인 삶에서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먼저는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들이 갖고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이분법, 사상의 흐름들을 분별할 수 있고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모순을 드러내고 총체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립 존스는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을 너무나 사유화한 나머지 그것을 지식의 근원이 아니라 세속적인 학문이 제시한 주제에 대해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사실을 결정하는 권한을 과학에게 양보하고 가치의 영역에서 기독교 신앙의 일부분을 건져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분별하고 거절하고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있는 이분법을 우리가 구분하고 밝히 드러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포괄적이고 또 총체적이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천천히 정리해 갈 수 있는지는 우리 4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완전한 진리라는 책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책들을 잘 읽어내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그 큰 흐름 안에서 이 책을 천천히 읽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